5차 시는 이민청 신설 논의를 다루고자 합니다. 이민청 신설 논의도 새로운 것은 아니에요. 한 10여 년 전에도 이러한 주장이 있었고 또 검토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추진력이 상실된 거죠. 그래서 한 10년 전에 법무부에서 이제 아마 용역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요. 한국이민학회가 이제 그 의뢰를 받아서 또는 뭐 신청을 해서 해외 각국의 이민정책 추진체계 연구라는 것을 했던 기억이 있고, 당시 또 여러 군데에서 관련 세미나도 개최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의 논의는 신문에서 이제 그 제목을 달기로는 한쏘공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인 한 장관님이 쏘아 올리신 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22년부터 새로운 정부가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럴 때 이제 법무부 장관에 이제 취임하셨을 때 그 취임식에서 이 얘기를 했고, 그 후에 대통령님에 대한 어떤 부처 업무 보고 시에도 이민청을 신설하겠다라는 얘기가 이제 5월, 6월, 7월에 이제 뉴스에 나와요. 그러자 2022년 8월과 이제 9월 사이에 국회의원회가 내서 관련된 세미나가 이제 한 3차례 정도 개최가 됐고요. 이곳 말고도 다른 여러 곳에서도 이민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세미나라든지 뭐 회의라든지 이런 것이 열렸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국회의원 회관에서 그런 이제 열렸던 것의 이제 주제는, 첫 번째 주제는 설립 필요성이었고요. 두 번째 주제는 국익과 인권의 조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였고, 세 번째 주제로는 내외국인 사회 통합이었다고 기억을 합니다. 그 후에 이제 법무부 내에 태스크포스 팀, 그래서 TF팀이 만들어져서 아마 이름이 이민정책위원회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팀이 지금 돌아가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제 뒷부분으로 이렇게 가면 신문에 보도되는 내용으로 보면 법무부에서 처음에는 이민청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뒷부분에 가면 출입국 이민관리청이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하시더라고요. 이민청과 관련돼서는 이제 이슈가 한 3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슈는 또는 쟁점은 이민청의 형태를 청으로 할 거냐, 이제 위원회로 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처라 그러면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처예요. 그 다음에 청일 경우에는 법무부 산하에 있지만 독립된 청이고, 위원회일 경우에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도 있을 수 있고 뭐 국무총리실 산하의 위원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거는 법무부 내에서 이제 청이 아닌가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 그 토론자로 나왔던 허준영 박사가 이제 토론할 때 청 수준에서 이제 이민청을 만들면 부처 간에 이제 중복된 업무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다. 그래서 다부처 관련해 이제 정책을 만들어야 되고 컨트롤 타워를 역할을 하려면 청이 정말 바람직하냐라고 이제 의문을 제시하기도 했고, 더 중요한 거는 거시적인 철학이라든지 중장기적인 계획이 먼저여야 되는데 전담기구에 대한 논의가 먼저 되면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이제 제한된다. 그래서 결국은 미시적인 국경관리 차원의 그거에 이제 개선하는 거에 머무르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걱정했던 것이 있는데, 저는 그 지적에 매우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어차피 청이 된다면 법무부에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법무부라든지 고용노동부라든지 또는 뭐 여성가족부라든지 또는 뭐 복지부라든지 이런 부처별 칸막이가 되어 있는 이 칸막이를 어떻게 좀 이렇게 통하게 하느냐, 그 다음에 부처 간에 이렇게 비협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지난 30년간
이제 법무부가 또는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또는 법무부와 여가부 또는 고용노동부와 여가부 또는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간에 각각의 이제 이민 정책을 둘러싸고 어떤 경쟁이라든지 또는 비협조 문제가 계속 이제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민청보다 사실 중요한 거는 이민의 전 과정, 들어오는 단계부터 외국 인력 제도부터 뭐 체류라든지 사회통합이라든지 국적 취득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연계하는 이민 정책을 이제 만들어야 되고요. 지금 현재는 그 대상 집단에 따라서 다 이렇게 부처가 지금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이민자 집단, 뭐 우수인재, 뭐 단순 근로자, 뭐 숙련자, 투자자, 뭐 다 합해서 이런 많은 집단을 한꺼번에 아우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민자 특유의 업무만을 할 건지 어디까지 할 건지에 대한 것도 이제 계획을 세워놔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이제 바람직한 거는 이민청이라든지 하는 그 독립기관은 이민자 특유의 이제 업무만을 다루고 뭐 주택 문제면은 주택과 관련된 곳에서 취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각각의 영역은 국민하고 똑같이 보편주의 입장에서 해당 전문 부서가 다루면 어떤가 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교통 정리가 이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예전에 이제 사회통합 그 지표를 얘기할 때 이민 정책을 제도적인 그런 일관성과 또는 정책적인 연계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민 정책을 주도할 독립부처는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 부처가 다른 관련 부서들하고 어떻게 잘 소통할지 또는 협력할지에 대한 어떤 방법을 만들어야 되고, 서로 자료라든지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투명한 어떤 정책, 연계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MGI 그 평가 지표에 이거를 막 평가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MGI 그 평가 지표를 우리도 참조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나아가서 아까 캐나다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민 정책과 관련돼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3권 분립을 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정부하고 민간기관이 어떻게 분업을 하고 협업을 할 거냐에 대한 구조도 이제 설계해 놔야 되겠죠.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회라든지 뭐 이민청이라든지 또는 가칭 이민재판소 이런 역할을 어떻게 나눌 거냐. 그럼 이렇게 비슷하게 3권 분립하는 것을 지방에서는 또 어떻게 나눌 거냐에 대한 설계도 해야 되고요. 또 중앙과 지방정부 각각 정부와 NGO라든지 뭐 민간기관이라든지 뭐 기업이라든지 학교 등하고 어떤 협력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 것인가 라는 것을 이제 세워야 되겠죠. 이민청과 관련된 두 번째 쟁점은 이제 철학과 큰 그림이에요. 그래서 한국은 어떤 사회를 지향하는지에 대한 철학 또는 큰 그림. 그래서 우리의 이민 정책의 목표는 당연히 국익이죠. 우리나라의 이익이에요. 그런데 국가의 이익은 경제적인 이익 말고도 다양한 국익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이익은 당연히 이제 국가의 발전, 경제 발전이겠지만 정치적인 이익은 민주화라든지 어떤 인권 존중이겠죠. 사회적인 이익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공정한가, 공평한가에 대한 어떤 사회적 이익, 그 다음에 문화적 이익도 있어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품격,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보고 이제 우리를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문화적으로 얼마만큼 다양하고 개방적이고 유연하고 여유가 있는가에 대한 어떤 국가적인 이익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철학과 이제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정주형 이민으로 이렇게 단계를 밟아서 올라갈 수 있는 단계별 이민 트랙을 설계하느냐의 이제 문제이겠죠. 이민청 설립과 관련된 이제 세 번째 쟁점은 증거 또는 통계 기반 이민 정책이 수립될 수 있는 이민청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민과 관련된 통계, 우리나라가 센서스 같은 통계는 굉장히 잘 돼 있는 국가예요. 그런데 아직 이민 통계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이민과 관련된 통계를 잘 만들고 또 이거를 잘 분석해서 그러한 통계 기반 또는 증거 기반 이민 정책을 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증거를 보여주면서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이제 쟁점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 이민자 이제 관련 통계는 2012년부터 외국인 고용조사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2017년부터 이 이름이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2012년의 조사는 그 전체 이제 그 사례 수가 한 10,000명을 조사하는 거였고요. 2017년 조사에서는 외국인에 대해서 한 15,000명 정도를 뽑고 귀화자에 대해서 한 5,000명 정도를 이제 뽑아서 전체가 한 2만 명 정도 되는 이제 조사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안에 우리가 조사해야 되는 대상이 굉장히 다양해요. E9으로 들어온 고용허가제 비전문 취업이 있죠. 유학생이 있죠. 방문 취업자가 있죠. 재외동포가 있죠. 영주권자가 있죠. 귀화자가 있죠. 뭐 하여간 여러 집단이 이 안에 다 있는데 전체 샘플 사이즈가 15,000명 플러스 5,000명에서 2만 명밖에 안 되잖아요. 이렇게 여러 집단을 다루는데 근데 지금 또 지역 특화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수도권을 빼고 하나하나 세세한 지역으로 들어가면 숫자가 너무 적어지는 거예요. 그걸 또 다시 국적으로 나누어서 어떤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노동시장에서 적응을 잘하고 사회통합을 잘하는가를 분석해 보려면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통계는 이렇게 아주 세세한 디테일한 또는 지역에 있어서의 분석을 하기까지에는 사례 수가 너무 적다라는 한계가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점점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지역 단위에서 어떤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다 뭐 이런 거. 그러므로 이런 지역 단위에서도 통계를 기반해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지역 통계가 아주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향후 가칭 이민청이 만들어진다면 이렇게 만들어진 이민청에서 주력해야 되는 사업은 첫 번째는 큰 그림을 그리고 이제 철학과 비전을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이민 정책을 단계화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이민자 트랙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기존의 이민 정책들을 잘 평가하셔서 진정한 혁신이 되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육성형 이민 정책으로 지방 대학과 지역 산업을 연계해서 어떻게 우리가 유학생을 유치하고 양성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정말 진정한 육성형 이민 정책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이민자 통계를 개선해 주시고 확충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2022년과 2023년에 걸쳐서 이민정책과 관련된 여러 논의들이 나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논의들이 단지 그냥 논의에 그치지 않고 어떤 결실이 맺어지기를 기대합니다.